눈 내리는 뉴욕의 겨울밤. 한 여자가 울먹이며 아이를 품에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도 휴대폰도 없이 병원까지 10블록을 달렸죠. 여의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어귀의 작은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가 도망치듯 뛰던 그 길모퉁이에서 인생을 바꿔놓을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저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조용한 집안에는 제 숨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영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18살의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친척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죠. 삶은 버티는 것이었고 매일이 전쟁 같았죠. 그런데도 저는 꿈이 있었어요.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뉴욕의 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믿었어요. 아,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러다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졌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지 몇 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고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눈앞이 흐려졌고 다리가 풀려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신한 것 같아.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미안해. 난 그럴 준비가 안 됐어. 전화는 뚝 끊겼어요.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 말도 없이. 그때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포였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 어떤 상실보다 더 두려웠어요. 불안함이 저를 꽉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젠 아이까지 생겼는데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고 부끄러운 마음에 학교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학교를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아주 싼 스튜디오 아파트를 구했는데 동네도 거칠고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어요. 방은 춥고 동네 분위기도 무서웠어요. 밤마다 문소리와 경찰차 사이렌이 들렸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근처 커피숍에서 일은 했지만 그마저도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산통이 시작된 날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죠. 분만실의 하얀 불빛 아래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땀이 흐르고 눈물도 함께 쏟아졌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작은 아이. 엄마야. 떨리는 손으로 엠마를 안으며 저는 속으로 약속했어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버티는 하루였어요. 모아둔 돈은 전부 기저귀, 분유, 월세로 나갔어요. 미혼모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다양하지만 뉴욕에서 아이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끝없는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아침 특히나 추운 날이었어요. 지갑 속 돈을 세어보는데 월세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기댈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든 걸 또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아파트 문틈으로 낯선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퇴거 조치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아이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이제 정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울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행히 집에서 가까운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다시 등록할 수도 있었지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엄마이자 학생이었어요. 그날도 그런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어요. 로사를 재운 직후였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몸이 너무 뜨거웠고 아이가 떨고 있었거든요. 안 돼, 제발. 저는 속삭이며 로사를 품에 안았어요. 가장 두꺼운 담요로 감싸고 아파트 계단을 급히 내려갔어요. 바깥 공기는 뺨을 콕콕 찌를 만큼 차가웠어요. 길은 미끄럽고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달리면서 입김을 내뿜었고 두려움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금만 참자 로사야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며 달렸어요. 병원까지는 10블록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택시 탈 돈도 없었거든요. 제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무섭고 또 혼자인 게 싫었어요. 그러다 코너를 돌다가 미끄러졌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로사를 꼭 안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확 돌리니 두툼한 겨울 코트에 파란 목도리를 맨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서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도움 필요하세요? 그의 영어에는 부드러운 억양이 섞여 있었는데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아요라고 말할 뻔했어요. 저는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사가 제 품에서 더 떨고 있었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 딸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사이에서 얼굴이 얼어가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같이 가요 하고 말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미끄러운 길을 조심히 건너가며 그는 말했어요. 제 이름은 지훈이에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말할 힘도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로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걸 지훈도 눈치챘는지 계속 거의 다 왔어요 하면서 저를 격려해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밝은 조명과 따뜻한 공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지훈은 끝까지 제 옆을 지켰어요. 서류를 쓰는 제 손이 덜덜 떨릴 때도요. 로사는 간호사 손에 맡겨졌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지훈이 옆자리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말 없이요. 저는 속으로 왜 도와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고열이긴 했지만 약 주사 맞고 안정됐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고개를 손으로 감싸며 울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땐 지훈이 그대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티슈를 내밀었죠. 계속 기다리셨어요? 제가 작게 물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이런 순간에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제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고마움, 놀라움, 그리고 혼란스러움까지. 아무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니. 저는 그동안 그렇게 순수한 친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여느 때처럼 밝고 시끄럽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조용했죠. 그런데 멀리서 지훈 씨가 보였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던 그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못 본 척했지만 그 따뜻한 인사는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혼자인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가 먼저 손을 흔드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훈 씨가 다가왔어요. 혹시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드실래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2개 싸왔는데 혼자 먹긴 많아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부터 가끔씩 지훈 씨는 도시락을 싸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 뒤편 햇살 좋은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죠. 그는 먹는 내내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한국에서는요, 겨울에 길거리에서 어묵이랑 호떡 팔아요. 손 시릴 때 그거 하나 사 먹으면 세상 따뜻해져요. 명절엔 가족끼리 모여서 송편 빚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눠 먹어요. 어릴 때 눈 오면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눈사람 만들고 운동장에 눈썰매 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투와 조곤조곤한 설명이 꼭 겨울 담요 같았어요. 그렇게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누구와 함께 도시락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일상이 제겐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엔 그가 먼저 우산을 펼쳐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혼자 젖지 마세요. 말없이 그 우산 아래에서 걷는 그 짧은 길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도 저는 편안했어요.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서서히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뉴욕의 겨울은 상상보다 훨씬 추웠어요. 난방이 잘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그날 저녁 부엌 찬장은 텅 비어 있었고 수프 하나 데우기도 힘들 만큼 가스불도 약했어요. 피곤하고 속은 비었고 그저 한숨만 나왔죠. 그때였어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엔 수건으로 감싼 작은 용기를 들고 얼굴엔 조용한 미소가 있었죠. 안녕. 수프랑 밥 조금 가져왔어요. 말없이 문을 열었고 따뜻한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죠. 들어오세요.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닭고기 수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목이 메었어요. 지훈 씨는 말없이 웃더니 말했어요. 서울엔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름이면 가족끼리 나가서 도시락도 먹었어요. 엄마는 늘 좁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셨죠. 냄새가 옷에 벨 정도였는데 전 그게 그리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나라를 얼마나 몰랐을까? 차갑고 낯선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에서 누군가는 이런 따뜻한 추억을 품고 살아온 거였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은 느껴졌죠.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밤은 따뜻했어요. 로사는 금세 잠들었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 나라 이야기요. 그가 놀라듯 웃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시장에서 파는 군고구마, 빨간 어묵 국물 알록달록한 골목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어딘가로 이끌었어요. 그가 일어나 목도리를 두를 때 저는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따뜻한 밤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차가운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나라엔 정말 그런 따뜻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이름 모를 도시, 낯선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캠퍼스 안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빵 냄새가 가득한 카페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나무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노트북을 열고 책을 펼쳐놓았죠. 지훈 씨는 한국 철학 관련 자료를 읽고 있었고 저는 영어 논문을 번역하며 도와줬어요. 꼭 말하지 않아도 메모를 남기거나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곤 했죠. 이 부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그 관점만 조금 더 보강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지훈 씨의 노트는 언제나 깔끔했고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건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하며 조용히 설명해주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점점 기대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캠퍼스 중앙 분수대에서 바람이 살짝 스쳐오곤 했어요. 그 바람에 스친 지훈 씨의 미소는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어요. 하루의 피로도 그런 시간엔 절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을 축제 날 밤이었어요. 캠퍼스 전체가 들떠 있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훈 씨는 기타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무대에 올라가 볼래요? 한 곡만 불러요. 지금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믿어줘요. 우리는 작은 무대에 올랐고 그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한국 노래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축제의 소리도 사람들도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로사도 건강히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아직 가끔 밤에 울긴 했지만 제 품 안에서 잠들 때면 작은 숨소리에 위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음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낸 순간 그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어요. 장학금 취소 통지서를 들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문장의 끝을 읽기도 전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속적인 출석 불이행으로 인해 장학금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제 미래 전체를 앗아가 버렸죠. 책상 위에 떨어진 손, 바닥에 주저앉은 무릎, 들리지도 않는 로사의 울음소리. 안 돼. 이게 무너지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그날 저녁 방 안엔 차가운 정적만 흘렀어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문을 열자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그 눈빛만 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장학금이 끊겼어요. 이제 학교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훈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한국 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 졸업이고 저 돌아가면 일자리도 있어요. 로사랑 함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니요. 모든 게 낯선 땅.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전혀 모르는데 무엇보다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입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 지훈 씨, 전 못 가요. 왜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다려주는 눈빛이었어요. 로사에게 여기가 집이에요. 저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훈 씨는 저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기다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숨만 쉬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체온, 손끝의 온기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지요. 우리는 공항까지 함께 갔어요. 눈이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지요. 택시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로의 침묵 속에서만 말이 흘렀어요. 공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천천히 제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전 늘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제 안에 마지막 희망 하나가 조용히 무너졌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공항 한켠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공항에서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춥고 흐린 아침 로사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 앞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겉면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대학교 등록금 납부 영수증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접힌 채 들어 있었어요. 그 메모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메모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조용히 전해졌어요. 저를 붙잡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만이 제가 얼마나 무너지기 직전이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려움까지도요. 전 그 메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요, 저 진짜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꺼내기만 해도 울고 싶었던 노트를 펴고 한 줄씩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흐려졌던 미래가 아주 조금씩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졸업 후 저는 라디오국에 입사했지요. 그렇게 조금씩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고 지금은 뉴욕에서 아침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로사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컸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떠난 뒤 갑자기 저희 작은 아파트가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죠. 저는 여전히 뉴욕에서 아침 라디오 방송을 맡고 있었고 매일 청취자분들께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삶은 안정적이고 익숙했고 평온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그 허전함의 중심엔 늘 지훈 씨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의 파란 목도리와 눈빛이 또렷하게 기억났죠.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저를 떠올린 적 있을까요? 어느 쌀쌀한 10월 아침 라디오 스튜디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친구 수진 씨가 조용히 음악을 틀었죠. 처음엔 그냥 배경음처럼 흘려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흐르다가 누군가가 아주 부드럽게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 아는 곡이었어요. 손이 떨려 커피를 쏟았어요. 그 노래 지훈 씨가 축제 때 부르던 그 노래였거든요. 나 항상 그대를.
갑자기 겨울밤 냉기와 따뜻했던 수프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수진 씨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사라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날 저녁 수진 씨와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로사가 아팠던 밤 지훈이 도와준 이야기부터 그가 한국으로 떠난 날까지 모두 털어놨죠. 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마지막 말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자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같이 안 간 걸 후회돼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래요. 정말 많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국 가보세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요? 만약에로는 평생 못 살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훈의 미소, 그가 부르던 노래, 그리고 로사의 작고 따뜻했던 손. 다음날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창밖에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화면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뉴욕 서울 항공권. 비행기표 가격과 일정을 보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한국까지 혼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로사가 떠올랐어요. 용감하고 당당한 우리 딸. 분명 저라면 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어 클릭했어요. 예약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오르자 제 눈이 커졌어요. 진짜로 제가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로사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떨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비행기표 샀어. 한국 가려고 지훈 씨를 찾아보러. 로사는 잠깐 조용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이제 엄마도 자기 마음 따라가야죠.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부르던 그 노래가 다시 제 마음을 감싸줬어요. 20회가 걸렸지만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멈춰있던 제 이야기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찬 바람이 뺨을 스치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마다 낯선 한국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훈 씨를 찾아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가 졸업한 대학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였죠.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뉴욕에서 알아온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어요. 낯선 빌딩 안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과 지훈 씨의 정보가 담긴 노트를 꺼내 건넸어요. 이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연락을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서울 시내의 작은 호텔 방에 머물며 창밖만 바라봤죠. 로사와 영상통화를 하고 그를 생각하며 노트에 조용히 글을 썼어요. 혹시라도 못 찾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아직 미혼이고 홍대 블루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드디어 정말 만날 수 있는 걸까요? 홍대의 블루문 카페. 지훈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단서. 택시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어요. 제발 거기 있어줘요. 홍대의 작은 골목. 눈길 닿은 곳마다 포장마차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골목 한가운데서 은은한 파란 불빛의 간판을 찾았죠. 블루문 카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고 조용히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대 위 누군가가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손짓, 그 뒷모습. 지훈 씨였어요.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시간도 숨을 멈췄죠. 사라.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말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20년의 공백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카페는 조용했고 그와 나의 목소리만이 밤 공기 속을 채웠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저 음악을 하고 카페를 지키며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전 라디오 진행자가 됐어요. 그리고 로사는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에요. 지훈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사라 씨가 한국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 늘 사라 씨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랬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전 늘 궁금했어요. 당신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지훈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 사라 씨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겐 기적이에요. 그 말에 제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눈 내리던 뉴욕의 절망과 추위 속에서도 지훈과의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우리 모두의 삶에도 때로는 어둠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마주하는 단 한 사람이 희망이 되고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적 같은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